자, 415페이지 제3자 보호 봅시다. 자, 우리 해지에서 제3자 보호와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제3자 보호 규정은 선의 제3자한테만 보호합니다. 선의 제3자한테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지에 있어서 제3자 보호 규정은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으로 인해서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이렇게 제3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보다 보호됩니다. 그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 등기와 같은 어떤 공시 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우리 제3자로 칭하기 때문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그 점 꼭 주의하시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자, 우리 해제에서 제3자 보호 규정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은 해제 전입니다. 해제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우리가 이제 제3자인데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불문하고 보호받는다. 자,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가등기를 설정한다든가, 자, 이런 경우 제3자죠.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해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그 후에 이 매매는 계약이 해제된 겁니다. 해제됐다면은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해제가 먼저예요. 완전한 권리 취득한 게 먼저예요. 그렇죠? 완전한 권리 취득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해제입니다. 그렇죠?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보호받습니다. 두 번째,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 해제 후입니다. 해제 후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거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선의 제3자만 보호합니다. 선의 제3자만 보호한다. 자,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줬습니다. 을 명의로 등기해 줬습니다. 등기하고 바로 첫 번째 이 매매 계약이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해제를 하려면 소유권 이전인께 말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말소를 구하지 않는 사이에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해제 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선이 제3자만 보호합니다. 제3 선이. 선이면은 가번보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이면은 선이 제3자를 보호한다. 악이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칙과 예외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한번 봅시다. 자, 415페이지. 원칙, 방가를 1번,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밑줄 꺼두시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두 번째까지 해석한다까지 제3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까지 앉는다까지 밑줄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허가 관리대장은 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떠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해서 소유자라 해서 기재했다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합니다. 제3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렇죠? 완전한 권리. 건물 관리대장은 단지 무허가 건물보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행정관청의 어떤 행위지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방가루 2번 전문 밑줄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에서 을 채권자로서 가압류한 자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을 설정받는 자는 제3자로 보호됩니다. 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이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마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인 채권자가 가압류도 자, 정이 가압류도 이 정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우리 가압류는 등기를 합니다. 갑골안에 기입됩니다. 가압류 취지를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416페이지. 방가로 3번. 매매계약의 해결이나 밑줄 두 번째 줄까지. 세 번째 줄까지 해당한다까지 밑줄. 매매계약의 해결을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비록 등기는 없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 때문에 다른 권리와 비교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을명의로 등기됐는데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 갑이 해제를 했단다면은 이 임차인도마다 제3자로서 보호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가로 4번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된다까지 세 번째 줄, 된다까지 밑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주택을 인도받아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전 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된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지 않았지만은 단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을에게 일단 임대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않았지만 미지선비가마다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해라 라고 임대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임대 권한을 부여해 주자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후에 계약이마다 해제된 경우 그때도 대항력이 우선 변제할 수 있으면은 우선 변제권의 어떤 요건이 갖춰 있다면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4번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마다 제3자 보호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6번째 밑줄. 계약이 합의 해제. 합의로 이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요, 원칙은 민법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합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제하게 되면 민법의 해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은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한다는 거. 자, 가로 2번이 예외사항입니다. 해제 후 선의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자, 두 번째까지 보호된 데까지 밑줄. 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후에도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때는 선의만 보호됩니다. 악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417페이지.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마지막 줄, 밑줄.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실례이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원칙은 이행이익이지만은 실례이익도보다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여섯 번째, 해지와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우리 해지는 원상회복하게 되면은 서로 동시행관계 됐잖아요. 매도인은 뭐다? 대금받는 의무, 매수인은 뭐다? 소유권 이전인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 두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다. 자, 해제권의 소멸, 일반적인 소멸 사유. 두 번째 줄도 중간부터 밑줄.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 10년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보다 10년 이내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해야 된다는 것. 자, 특수한 소멸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 존속기간의 경과및 최고입니다. 552조 보면은 밑줄,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를 확답을 해주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확답 최고 있죠? 확답을 위한 최고 있죠? 이거는 거절한 것을 본다, 뭐 소멸한다, 이거 접니다. 그렇죠? 최고권 행사한다는 것은 거절한 것을 본다, 또는 소멸한 것을 소멸한다. 이 문제입니다. 전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거는 우리 제한능력자도 보다 상대방이 이 법정대리한테 최고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는 확답이 없으면요, 추인한 것을 봅니다. 그것만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보고, 또 이게 소멸을 한 것을 본다는 거. 우리 아까 또 수익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은 수익 의사표시 거절한 것을 본다. 그쵸? 이것도 해제권이 소멸한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목적물의 훼손입니다. 자, 해제권자의 고의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중과실 아닙니다. 해제권자가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어떤 가공이라든지 개조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는 해제권을 소멸합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의 해지입니다. 해지. 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은 장래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다. 효력이 소멸합니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임대차, 소비대차, 고용, 임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지한다. 그래서 소급표도 없고 원상회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해제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합의 해제입니다. 자, 합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두 번째 줄 밑줄.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밑줄.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란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밑줄. 금전을 반환할 때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왜? 민법의 규정, 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419페이지 가로 3번.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몇 줄? 가로 4번도 몇 줄 거두시고 읽어보시고, 자, 합의 해제 요약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6번째 아까 했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합의 해제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합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427페이지 14번 봅시다. 이행지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두 번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또 해제한다 해서 해제권 행사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사자 일방이 정지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보다 명백한 의사표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거나 이러한 정지행위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또 이행불능일 때도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당사자 상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전원. 그렇죠?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게. 소멸은 1인에 대한 한 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틀렸죠? 다섯 번째,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뭐 이 질문 몰라도 명백하게 4번 질문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 내용을 모르니까 5번 내용도 모르니까 대체적으로 5번 내용만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책에 안 난 내용은 답을 다 하지 마시고 기본 내용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법 총칙을 마쳤고, 자, 430페이지 계약법 각칙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 계약의 종류는 15개 규정되어 있다 했죠? 우리 시험 보면은 몇 가지 했습니까? 3가지. 뭐죠?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작년도 문제 났지만 성질은 3가지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매매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고, 교환은 쌍무계약이고, 임대차는 쌍무계약입니다. 유상계약, 자, 매매는 유상계약이고, 교환도 유상계약이고, 임대차도 유상계약입니다. 자, 우리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걸 우리가 말한다.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전형계약 중에 딱 한 가지만 빼고 전부 낙성계약입니다. 뭐만 빼고? 현상광고만 빼고. 자, 우리 현상광고는 여물계약입니다. 자, 여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금전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물건을 인도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여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여물계약은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금전 지급 또는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이러한 현상광고뿐만 아니라 계약금 계약이라든지 보증금 계약이라든지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물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물계약입니다. 여물계약.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기재하기 때문에 별개로 임대차 계약 속에 보증금 계약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별개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이 보증금 계약은 별개입니다. 자, 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자라고 계약이 체결되면은 당사자 의사표시만 가지고 이 보증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뭘 지급해야 된다? 보증금을 지급해야만이 이 보증금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성립된 겁니다. 이처럼 요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금전 지급 또는 물건을 인도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 이거 우리가 요물계약이랍니다. 자, 우리 매매계약은 뭐만 빼고 낙성계약은 현상강만 빼고 15개 전형계약은 전부 다 뭐다? 낙성계약입니다. 자, 분류식계약. 어떤 요식행위를, 어떤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걸 말한다? 분류식계약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해서, 교환계약서를 작성한다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서 요식행위 아닙니다. 분류식행위입니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구두로도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류식 계약입니다. 분류식 계약. 자, 매매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 교환계약은 일시적 계약. 이게 작년에 문제 나왔습니다. 교환계약은 뭐다? 계속적 계약이 아닙니다. 일시적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 이 부분만 차이가 있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렇죠? 저 부분만 차이가 있으니까. 자, 매매 봅시다. 430페이지. 자, 매매의, 자, 법정은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가로 읽어보면 매매는 낙성, 상무, 분류식 또는 뭐다? 유상계약이다. 또 뭐다? 일시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다. 가로 2번도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전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 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목적물이 타인 소유. 타인 소유도 매매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타인 소유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뭐가 문제예요? 하자담보책의 문제지. 타인 소유 물건도 뭐다? 얼마든지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대급부는 금전해야 한다는 거 밑줄 그어두시고, 자, 431페이지 다른 유상계약의 준용입니다. 자, 다른 계약의 유상계약. 즉, 우리 매매는 유상계약에서 매매 규정을 다 준용합니다. 우리 교환도 유상계약이고 임대차도 유상계약이잖아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교환계약도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 매매에서 하자담보 책임 있잖아요. 하자담보 책임도 뭐다? 우리 교환계약에서 준용합니다. 자, 매매예약입니다. 매매예약. 564조 볼까요? 매매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매매 효력이 생긴다. 자, 이 양 보면은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상대방이 받아 채구할 수 있다. 만약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예약은 마다 효력을 잃는다. 대체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뭐 거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채구 확답이면은. 우리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약을 합니다. 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예약을 합니다. 예약. 자, 예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6개월 후, 1년 후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예요. 자, 본계약을 체결하는 의사표시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입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입니다. 자, 이때 이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는 양 쌍방이 둘 다 가지느냐, 아니면 일방만이 가지느냐, 다른 우리 민법의 다른 특별한 사정에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었으면은 일방만이 가집니다. 쌍방 예약이고 일방 예약입니다. 이러한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를 일방만 가지는 걸 우리가 일방 예약, 둘 다 가진 것보다 쌍방 예약합니다. 특별한 규정에서는 우리 민법은 뭘로 본다? 뭘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자, 방가로 1번 밑줄 두 번째 줄까지. 일방 예약은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며 그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본 계약이 성립하도록 한 예약을 우리가 말한다. 일방 예약이란다. 자, 방가로 2번.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매매를 예약한 경우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일방 예약을 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자, 예약 완결권입니다. 방가로 1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또한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보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보통 우리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매매 예약을 하고 지금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서로 불안합니다. 6개월 후에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자 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6개월이 지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하락하면 매수인이 과연 매수할 것인가 라고 불안하고, 자, 매수인도 6개월이 지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매도인이 팔까라고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 매수인의 나중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느끼를 완전하게 받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느끼를 보전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뭘 해줍니까? 가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 이처럼 매매 예약을 할 때 뭘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방가로 2번입니다.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목적물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작년도 이 질문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이행 불능이 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불능 이후에는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도 매매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432페이지도 중요합니다. 제책기간 세 번째까지 밑줄.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을 약정할 때는 그 기간 내, 그렇죠? 아니면 약정이 없으면은 예약이 성립한 데부터 몇 년? 10년. 동그라미입니다. 10년. 10년 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게 도가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냐? 법원 직권조사상입니다. 당사자가 10년 주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매매 예약 완결권과 관련 어떤 소송이 진행되면은 반드시 법원은 판사를 뭐 해야 된다? 직권조사해야 된다. 10년이 도가됐는지 도가되지 않는지 반드시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에 문제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469페이지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물권계약이다. 채권계약입니다. 자,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뭐가 빠졌어요? 계약이 빠졌습니다. 매매도 뭐다? 채권, 교환도 채권계약입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뭐다? 채권계약이다. 두 번째,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죠? 세 번째,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반드시 참작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직권조사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했었다 했어요. 없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하감격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몇 년? 10년에 행사해야 된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계약금 봅시다. 432페이지. 자, 계약금은 매년마다 문제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고, 또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또 본업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이 계약금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비중 예를 많이 차지합니다. 분쟁도 많고 또 정확하게 또 알아두시면은 나중에보다 소송에서 굉장히 또 유리하고, 그래서 이 계약금에 관련된 사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의 봅시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분을 의미한다. 계약금이랍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은 가로 2번 첫 번째 마지막 줄 밑줄 여물계약입니다. 우리 여물계약 했죠? 여물계약이고, 자, 두 번째 줄 하단에 보면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고, 자, 세 번째 줄 밑줄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을 하잖아요. 별도로 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매매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약금 계약을 감가한다고요. 그렇죠? 매매계약 일종으로 본다고요. 근데 전혀 별개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은 그 계약금 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라는 거.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려면 그냥 당사자 의사표시를 성립한다 해서 안 한다 했어요. 즉,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자라고만 의사표시만 해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아니다. 반드시 이 계약금을 뭘 지급해야 돼요? 금전, 즉 계약금을 지급해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우리 계약금의 성질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상세히 했지만 일단 간략하면 보고 5월 달에 또 상세히 하도록 합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했다 합시다.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합시다. 1천만 원. 자, 이 시기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시기고, 이 시기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 자, 우리 계약금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약금으로서 성질. 두 번째, 해약금으로서 성질. 세 번째, 위약금으로서 성질. 자, 첫 번째, 증약금으로서 성질. 자,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증표,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보다 증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성질을 가진다. 자, 두 번째 이제 해약금인데, 자, 우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체결하지만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자, 우리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됩니다. 자, 성립이 안 되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은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약정된 계약금. 자,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걸 우리가 한다? 이행착수입니다. 이행착수. 주로 이제 우리 계약금, 우리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지급하잖아요. 우리 사회 통념상 우리나라는 매매대금 지급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때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중도금을 우리가 뭐다? 이행 착수 시기로 봅니다. 이행 착수다.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 주고 잔금을 나중에 5천만 원 지급하러 약정했다면은 이행 착수가 됐다 안 됐다? 꼭 이행 착수가 중도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중도금 없고 계약금 5천만 원짜리 일부 이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부 이행 됐다고 봅니다. 왜? 우리 계약금도 사회통념상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10% 상회에서 4천만 원 이상 줬잖아요. 일부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 착수 볼 수 있습니다. 꼭 세 가지, 세 단계를 거쳐서 지급할 때 이 중도금을 이행 착수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중도금을 뭘로 본다? 이행 착수로 봅니다. 자, 이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 착수 이전까지는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양 당사자는 그 계약을 구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정이 이 해약금 규정입니다. 해약금 규정. 자, 그래서 이 계약 체결하고 이행 착수 이전이라면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약금 규정입니다. 565조 해약금 규정인데, 우리 해약금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계약금, 약정된 계약금을 대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상회복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해약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계약서 이제 보면 나중에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많이 기재돼요. 부동문자로 계약을 위반하면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대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 규정은 이 565조만한 해약금 규정이 아니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라 됐어요? 계약을 위반하면은 저 세 번째 위약금이다. 위약금. 계약금 성질이 위약금입니다. 이 해약금 규정은요, 우리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다. 우리 계약서에 규정된 거는 이 위약금 약정이에요.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이고 이 해약금 약정이 아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은 계약금, 약정된 계약금을 대액을 지급하고 매수인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주의할 점은, 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500만 원만 지급합니다. 500만 원만. 자, 그러면은 매도인이 아직 이행 착수 전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때 500만 원 배액은 실제 받았던 금액 500만 원 배액은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작년에 문제 나온 거 이게. 실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값은 1,000만 원이다 뭐다? 약정된 게 얼마요? 1,000만 원이면은 2,000만 원 줘야 됩니다. 2,000만 원 주고 뭐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500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나머지 금액 500만 원 더 주고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처럼 약정된 계약금입니다. 약정된 계약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중도금.
자, 이행착수 이유는, 자, 이행착수 중도금을 지급했으면은, 자, 이 시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양 당사자는 이제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안 됩니다.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중도금을 지급하자면은 우리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당연히 계약권 몰수당한다? 몰수한다? 당연히 계약권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은 계약금을 몰수 당할 수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우리 부동문자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마다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매수인이 위반하게 되면마다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몰수가 가능합니다. 자, 몰수가 가능하는데 실제 손해액은 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금만 1,000만 원에 몰수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1,000만 원보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더 손해가 발생했어요. 2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즉 1,000만 원 이상 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위약금 약정된 그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이 위약금이 약정된 경우와 약정되지 않는 경우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다. 약정되지 않았으면은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 발생, 손해 범위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액만큼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손해액이 적다 한다면은 그것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매매 계약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그렇게 해지한다 해서 큰 손해가 발생합니까? 거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약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실제 손해였다면 어떤 게 유리해요? 위약금 약정이 안 한 게 유리하고. 근데 실제 손해가 적다면 위약금 약정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계약 단계에서는 실제 손해 청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이라든지 손해 범위를 다 입증해야 되고 손해배상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약금 약정이었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만 몰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이것만 간단히 살피고 이제 책만 봅시다. 5월달 또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 우리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성질. 첫 번째, 증약금에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죠. 계약금의 수수는 계약의 체결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로 2번 해약금에서 성질 있죠. 자, 565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음부터 밑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에게 이를 포기하고 또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433페이지 해지 방법입니다. 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본조 1항의 요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지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에 이행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지 의사표시 배액을 주고 약정된 거에 배액을 주고 해제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 한 단계에서 자,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하자라고 계약금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계에서는 본제한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단계에서는 자,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 규정과 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착수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금 계약 체결하고 이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판례 취지입니다. 이거는 모순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해약금 규정을 들어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은 매매계약 주계약은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만 성립이 안 되지 주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줄,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주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모순이죠? 이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계지만은 이 단계에서는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게 모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두 번째가 밑줄.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실제 교부 맞는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그래서 세 번째 줄 하단의 밑줄. 약정계약금입니다. 약정계약금. 실제 교부받는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을 주고 배액을 주고 또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433페이지 해지 시한입니다. 자, 동그라미 보면은 본제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이행 착수할 때까지. 이행 착수할 때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이행의 준비가 아니라 이행행 자체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고 판례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두 번째까지 밑줄.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 착수한 당사자, 예컨대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 자신도 비록 상대방이 이행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제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당일보다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세 번도 밑줄.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래서 그 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은 자, 계약 체결은 자, 1월 20일 계약 체결했다 합시다. 3월 20일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은 5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6월 20일 지급하는 합시다. 아직 5월 20일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중도금을 지급해야만이 이행 착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갑자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누가 불안해요? 매수인 불안하지. 왜? 얼마든지 이행 착수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보니까는 이 매도인의 계좌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 계좌로 이 중도금을 입금시킨 겁니다. 언제? 4월 30일죠. 한 달 전에. 이행 착수다, 이행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로 본다는 겁니다. 이행 착수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돈 버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434페이지. 자,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 표시해놓고 밑줄 긋지 말고 복잡하니까 중요 표시해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행착수로 본 애와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 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해제 효과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자, 세 번째 줄 밑줄, 예컨대 다음부터.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이 계약금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435페이지입니다. 자, 이 규정은 565조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위약계약금으로서 성질입니다. 아까 우리 위약금을 약정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계약금 몰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죠?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은. 근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자, 방가르 1번, 방가르 2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가르 1번과 2번은 전부 밑줄 그어두시고 우리 방가르 2번 한번 봅시다. 방가르 2번 몇 번째 줄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위약금의 약정은 원칙적보다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그래서 갑은 실제 손해가 1,000만원 미달해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손해액이 계약금을 초과하여 계약금만 몰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초과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금액만 청구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해액은 50만 원인데 계약금은 1,000만 원 했다면 1,000만 원 다 몰수할 수 있잖아요. 손해액은 5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몰수할 수 있다. 근데 1,000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1,000만 원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계약금 성질 있죠? 그때 이 보기,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36페이지와 437페이지는 그 법 전문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법 전문만 잘 알아두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5월 달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